오늘 논문 작성법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글쓰기의 전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 제4장이 되겠는데, 4장의 주제는 명쾌한 글쓰기를 위하여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명쾌한 글쓰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문장을 다듬고 명쾌하게 만드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들여다 보아야 하고 그 문장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는 이 4장을 통해서 명쾌한 문장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명쾌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5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심으로 오늘 논문 작성법에서 글쓰기에 그런 훈련을 좀 배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명확한 문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글을 읽는 사람들은 쉽게 와닿는 것이 아마 2가지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또한 비유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자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내용과 비유적인 그런 표현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재 67쪽을 여러분이 열어서 보시면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개인적인 경험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자기가 살아온 삶의 에피소드 같은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면 2가지 것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임장감을 자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임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번째로 쉬운 문장이 되고 설득력이 있는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그 문장은 쉽게 우리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예를 하나 들어서 보면, 우리 67쪽 밑에서 3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인간은 3분의 1을 잠으로 낭비한다 라고 하는 문장을 만일 제시를 한다면, 이렇게 이 문장을 사용하는 것보다 저자가 제안을 하는 문장은 75년의 3분의 1인 25년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효과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실감 있게 인간이 이렇게 잠을 많이 자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런 구체적인 사례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안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생각하기는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을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에 대한 글쓰기 속에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우리 6장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잣나무를 가지고 짓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받아준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방주를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방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고 광이 50규빗이며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1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층으로 하라. 그러니까 이 방주를 지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방주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글을 읽고 있는 독자가 이 방주가 어떤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느끼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쾌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그 명쾌한 문장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이어서 이 구체적인 내용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육하 원칙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장을 보면 어제 오후 5시 30분 어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교차로 건널 목이라든지 한 할머니가 택시에 치여 이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이런 원칙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문장을 충분하게 명쾌한 문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숫자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요소는 고유명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넷째 요소는 글이 묘사적으로 기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4가지를 우리가 고려하게 될 때 구체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와닿을 수 있다.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격언, 속담, 고사 이런 내용들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재에서 격언을 철학자들의 기지의 튕김이라고 했고 무한자의 문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속담이라고 할 때 속담은 거리의 지혜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장 속에서는 격언도 있고 속담도 있고 그리고 고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되면 명쾌한 문장을 쓸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될 때에는 상당히 압축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쾌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는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특별히 저자가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은 쉬운 사자성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독자들이 느끼는 그 반응이 상당히 문장이 이해하기가 쉽고 명쾌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자성어를 사용하게 될 때에 어려운 사자성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자성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운 사자성어는 쉽게 풀어주고 가급적 한자도 곁들여 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문장이 한결 살아있고 생동함이 넘치고 이미지화되는 명쾌한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 글쓰기에서 친절한 글쓰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독자가 어려운 이야기들을 쉽고 간단하게 그들의 이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친절한 글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글쓰기는 되도록이면 쉽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명쾌한 문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대화문으로 생생하게 글을 써야 합니다. 대화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쓰기에 있어서 대화 문체로 사용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고 쉽게 그 글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재에서 대화문은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인물의 특징이나 성격의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지금 73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인물의 특징이나 성격의 표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이고 둘째로 대화문에서는 줄거리가 중요합니다. 줄거리 진행을 충분히 하게 되면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글의 목적이나 방향이 뚜렷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셋째는 전의에 압축된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문에는 이 세 가지 특징들을 기억을 하시고 나열을 하시면은 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문의 효과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들어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대화문을 독립시키지 못하거나 부호를 빠뜨려 시각적인 배려를 못하는 그런 따위들이 대화문의 효과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명쾌한 문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표현을 활용하라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75쪽을 열어주시면 글은 글쓰기에 마음의 거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은 사람이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읽게 되면 그 글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보면 그 사람이 온화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과격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가 우리의 내면을 왜곡하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그 글의 문장을 살펴보게 되면 그 글쓴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글을 쓸 때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표현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글의 개성을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낱말이라든지 또 글의 길고 짧음, 그리고 글꼬리, 또 글의 이음새, 또 꾸민말이나 비유, 리듬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하면 보다 명쾌한 문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가 나와 있는 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면 75쪽 밑에서 세 번째 예문이 제시되어 있는데, 내 인생의 저금 통장엔 회한이란 잔고만이 덩그만이 남았다. 자, 이 문장인데 내 인생의 저금 통장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일종의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한이라고 한 잔고라고 할 때 이 글도 일종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덩그만이 남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덩그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자이지만 선택된 그런 낱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내자, 다섯자, 내자, 세자 이렇게 아주 글의 길고 짧음을 잘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글을 좀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그런 몇 자 안 되는 글들로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글자가 이 한 센텐스가 완성이 되어서 한 5센텐스, 6센텐스가 될 때 이런 거를 우리가 단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락의 길이도 무한정 많이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단락이라고 하는 것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어떤 데 우리가 외국 글들을 읽어보게 되면 문장이 끝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단락이 한 페이지가 가고 두 페이지가 가는 그런 단락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논문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경우들은 상당히 글을 읽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길이들도 우리가 단락의 길이들도 잘 생각을 하셔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독자들은 글을 잘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글이 읽혀질 수 있습니다. 읽혀질 수 있는 글이 좋은 글이고 명쾌한 그런 문장의 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문장은 간결하고 명료하게 쓰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통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 쉽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만은
이런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단락도 쉽게 나누어질 수 있고 문장의 길이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글을 쓸 때에 헷갈리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83쪽에 보면 저자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헷갈리는 표현은 삼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이제 우리는 문장을 사용하게 될 때에 과연 이런 말인지 저런 말인지 애매모호하게 문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는데, 이런 문장들을 보게 되면 독자들은 상당히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헷갈리는 경우들의 예가 우리 83쪽에 중간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신문이라든지 또 여러 글들 속에서 나타나 있던 예문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표현은 일단 삼가라,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쉬운 낱말을 사용을 해야 하고, 우리가 수사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도 정확한 수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글꼬리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구어로 이야기를 할 때 글꼬리들이 굉장히 길어요. 보통 학자들이 글꼬리가 굉장히 깁니다. 딱 이렇게 끊어지지는 않고 뭐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든지,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글을 쓸 때는 그런 것들이 효과적이지 않다 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문들이 우리가 84쪽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도 글꼬리 같은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A는 B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라고 하는 문장이죠. 이것은 A는 B이겠다, 이렇게 문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말을 하고 있듯이 A는 B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것은 굉장히 말을 하는 것과 글을 쓰는 것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가히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도 축약법으로 우리가 글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A는 B일 것이다, 이렇게 써야 이해하기가 쉽고 헷갈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쾌한 문장을 사용할 때에 글꼬리가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도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기회가 된다면, 글을 고칠 기회가 있다면 이 글꼬리를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시면 쉽게 수정이 가능하고 또 교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장을 나가면서 이제 저자가 글쓰기의 10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96쪽이 되겠는데, 이 10가지를 기억하시면 조금 유익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쓰기의 첫 번째 원칙이 구체적이고 유익한 주제로 좁혀서 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꼭 써야 할, 쓰지 않고는 못 베길 강한 주체의식으로 몰아붙이라. 셋째, 화제는 문장 승패의 일고동이다. 기어이 전하고 싶은 화제로 잘 골라 쓰라. 그리고 넷째로 교훈적인 매듭으로 끝내지 마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표현을 에둘러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독자의 가슴으로 직진하는 표현을 꾀하라. 군더더기는 글심을 약하게 한다. 사실 이제 몇 개한 문장이 독자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섯째, 기성정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죠. 기성정결의 명수가 되라. 그리고 그 변형을 알아두라. 이런 거를 기성정결이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면 글쓰기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곱째, 이끌리는 덜머리, 짧고도 자극적인 덜머리를 꾀하라. 여덟째, 쉬운 표현에 깊은 내용을 곁들이라.
9째, 글꼬리는 문장 평가에 좋을 때다. 인상적인 매듭을 꿰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10째, 표기는 내용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형식적인 표기가 내용을 더 돋보이게 한다. 시각적인 문장에 유념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4장을 통해서 배운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명쾌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고, 사자성어라든지 격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곁들여서 설명을 하고, 또 문장을 사용할 때에 군더더기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더더기가 많은 경우는 대부분 글꼬리가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짤막하게 간결하게 문장을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